김성수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천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통합당 초선 의원입니다. 윤희숙 의원의 발언부터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지난달 3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 민주당이 주도해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통합당 의원들은 모두 표결 전에 퇴장을 했습니다만 윤 의원 혼자 남아서 이제 법안이 통과되고 난 뒤 자유 발언을 통해 임대차 3법에 반대하며 조목조목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두 분 의견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윤 의원의 발언 어떠셨는지요? 경제학자시면서 또 초선 의원이신데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 천만 수도권의 그 집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사안 31년간 토론해 온 겁니다. 1989년에 처음에 1년 기한인 그 임대 계약 기간이 2년으로 경신될 때 이미 전월세 상한제도 필요하고 계약 청구권도 필요하다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2014년에 그 부동산 3법이 재건축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쏟아부을 때도 그때도 다시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제를 논의를 했었고 또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발의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폐기 처분됐어요. 이런 그 논의 과정들을 전부 무시하고 내가 초선 의원이니까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토론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토론은 미래통합당이 거부한 것이지 다른 그 당들은 같이 토론을 갖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거짓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세가 곧 소멸할 것이다. 실제로요, 국토교통부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2014년서부터 전세가 가파르게 소멸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일단 최경환 당시 부총리의 정책 방향도 그랬고요. 그때 당시에 저금리 그 기조가 형성이 되면서 전세로서 이득을 볼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전세가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빠르게 소멸할 것이다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언론에 의해서 공평하게 다뤄져야 되는데 지금 언론 지형에서는 이렇게 임대차 3법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앞으로 우리 그 부동산 그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참으로 걱정스럽고요. 지금이라도 임대차 3법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것이 언론들이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의원의 발언,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또한 일부 언론에 의해 악용되는 측면도 있다. 임대차 3법으로 얻을 이익이 훨씬 더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론가께서는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진중권 교수가 이거를 가지고 비판이 합리적이고 국민 정서를 대변했다 이렇게 호평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비평 이었다는 거에 저는 지금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김성수 평론가님께서 30년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이 논의가 지속돼 왔다는 점에서 윤희숙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윤희숙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30년간 논의가 되어 오면서도 이것을 시행하지 못했던 거는 도시를 붕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압니까? 붕괴와 그다음에 계약 시장에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통과를 시키지 못했던 그런 면을 지금 강구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2014년부터 전세가 가파르게 감소돼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금리 제로 시대의 전세 시장과 반전세 시장이 같이 섞이면서 전세
공급이 감소할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4년 가지고 4년 동안 그 임대차 상한율을 5% 이내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 전세 시장에 더 빠르게 이 공급이 감소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작용은 얘기를 안 하시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은 그런 좀 윤희숙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요, 저는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그 전세 시장을 보면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히나 공공전세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주니까 전세 시장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사실도 간과하셨고요. 그리고 4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전세 그리고 또 경기도 같은 데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주택 등등이 공급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전제를 놓고 말씀하신 거죠. 전세값은 아파트 그 매매가보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론들은 역전세, 깡통전세 걱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역전세, 깡통전세라고 하는 것은 매매가에 준하는 만큼 전세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인데 그걸 걱정하셨던 분들이 다시 전세값을 어떻게 올린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매매가보다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전세가가?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을 강력하게 그 다양한 규제를 하면서 부동산 집값을 한편으로는 잡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전하게 전세나 월세들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법을 지금 통과를 시킨 건데 거기서 일부 그 부정적으로 그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만 부풀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그거는 경제학자로서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요. 정치인으로서는 더더욱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부분들만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고 본인이 임차인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임대인이셨잖아요. 그리고 임차인도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요, 임대인이면서 동시에 임차인입니다. 사무실은 임차에서 쓰고 있고, 또 집 중에 하나를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는 오히려 그 전세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갖다 적절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4년 동안은 전세를 빼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특히나 강남 같은 데서는 전세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전세 오른 가격으로 들어오지 않을 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빌라 같은 곳은.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그 고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임대인만 임차인만 보호하고 임대인은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임대인들도 지금 정상적으로 자기가 신고하고 세금 내고 그리고 임대를 갖다 계속 지속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인데 그런 부분들도 전혀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무슨 보호 지금 얘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윤희숙 의원 임차인 얘기를 안 하시나 했던데 역시 하셨거든요. 근데 국회 5분 연설이 무슨 호구조사하는 자리입니까? 내가 거기서 임대인이자 임차인이고 사실은 집이 몇 채 있고요. 다 밝혀야 되냐고요. 윤희숙 의원께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을 어렵게 하는 법안임을 얘기하기 위해서 본인이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거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금 여당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년 동안 우리나라가 4년 살고 뭐 나머지는 어디로 갑니까? 4년 동안 전월세 상한선을 묶어놓으면은 그 다음 이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어려워지고 기준금리 시대의 임대인들이 이거를 월세로 바꾸자는 거는 너무나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런 뭐 전제를 비틀어가지고 생각을 하니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이거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어떻게 갑자기 목돈을 빼서 모든 임대인들이 다 갭 투자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소수라는 거죠, 사실은. 실제로 돈을 가지고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하는 게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갭 투자가 문제가 되고 또 전세를 끼고 사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그런 분들이 자신이 충분히 보증금을 갖다 환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를 끼고 그런 집들을 늘려가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깡통 전세, 역전세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 시장을 갖다가 바라보고 있는 것과 동떨어지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집값이 오를 거고 계속 전세값이 오를 거니까 4년 뒤에는 전세값이
눌러놓은 것만큼 폭등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근거가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갭 투자는 전체 임대인들의 주장하지 일부고 않다는 노후 자금으로 집 가지고는 임대 놓는 분들도 네.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인데 지금 법정 월세 전환율을 적용을 하면 월세로 바꾸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월세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은행 금리를 생각할 때 내가 보증금 3억 가지고 굴릴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떤 전세 제도가 조선 후기 이후로 우리나라의 사금융 역할을 해온 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당연히 월세로 바꾸려 하지 않겠어요? 왜 일부 갭 투자들 사정을 가지고 그걸 일반적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 이 같은 공방은 여야 정치인들 사이에서도요, 주말 사이에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특히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 보고 난 뒤에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SNS를 통해 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두 분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윤희숙 의원 2주택자였다. 그리고 지금도 1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고 또한 임차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마치 평생 없이 산 임차인의 호소처럼 이미지를 가공한 것은 좀 지나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고요. 윤준병 의원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제 윤희숙 의원의 발언 내용에 전세가 소멸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게 나쁜 현상이 아니고 이제 누구나 다 월세 사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데 전세 제도가 소멸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마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박범계 의원 발언부터 그럼 살펴보도록 할게요. 윤 의원이 2주택자였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억양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역풍이 더 거세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박 의원 3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자, 박 의원 비판부터 전 변호사님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저는 박 의원이 8월 1일 날 페이스북에 올리시고 그다음에 윤준병 의원 오늘은 이제 김남국 의원까지 가세를 했는데요. 그냥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페이스북에다 자기 생각 올리지 마시고 민주당에도 윤희숙 의원 같은 경제 전문가 학자가 있으실 거잖아요. 좀 정리를 해가지고는 하나하나 좀 합리적으로 비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박 의원 뭐라 그러셨냐면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다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의 다주택 의원 수가 신문 보도를 보니까는 40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통과할 때 그 170몇 명 정족수에서 40명은 진정성 없는 걸로 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윤준병 의원 뭐라 그러냐면 절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 들어오기 좀 전에 제가 어디 보도에 단독으로 올린 거를 보니까는 이분이 지난달 11일 날 공동 발의한 거에 보면은 전세가 사라지면서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4년 말고 거주 기간을 6년으로 보장돼야 된다 이런 법안에다 공동 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윤준병 의원 오늘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뭘 하셨냐면은 지금 월세로 바꿀 때 세입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근거가 월세 법정 전환율이 4%고 대출 금리는 2%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월세는 내는 거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고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는 갚으면은 내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이 때문에 진행자가 김종배 진행자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니까는 앞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제대로 정립이 되면 5% 이내로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는 이자와 월세가 비슷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머리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뭐라 그랬냐면은 윤희숙 의원한테 수요와 공급 곡선을 얘기를 하면서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희숙 의원이 전세값이 나중에 폭등할 거라고 얘기한 근거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요와 공급 곡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갱신 청구권을 보장을 하고 정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면은 공급 곡선이 축소돼서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김남국 의원도 이분이 변호사잖아요. 경제 전문가는 아니고 좀 더 공부를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금액을 눌러놓으면 공급이 축소된다라고 그냥 주장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공급을 무조건 그러니까 그 금액을 5%로 누르면 공급이 축소된다라고 하는 당연한,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처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논의를 진행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그 7월 10일 이후에 지금 준비를 했던 그런, 그러니까 공급 정책이 네. 지금 8월 10일에 10만 호가 또 들어와요. 그렇게 10만 호가 들어와서 그것도 대부분 지금 민간 분양으로 이렇게 소화하려고 하지 않고 대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임대 시장에 못해도 7만 호 이상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적게는 4년 동안에 100만 원을 갖다가 좀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 내에서. 그것도 기본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그 도심지 중심으로 쓸만한 그런 경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주택을 갖다 그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들을 전혀 무시하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 자, 예를 들어 뭐 100만 개의 그 임대주택이 있다면 100만 개 임대주택이 있는 한에서 뭐 파는 사람 팔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자기 아들한테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줄어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좀 일방적인 그런 그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어디 들어서요? 사람들이 살기를 선호하는 곳입니까? 예, 그런 인프라가 곳에 잘 돼 들어섭니다. 있는 강남 지역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방은 계속 집값이 떨어지고 서울하고 서울 근교는 오른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데요? 사람들이 정작 살고 싶은 데는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사고 같은 거 폐지해가지고 파락군으로 더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곳에 그런 주택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거기는 지가가 비싸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이 갖고 있는 공유지를 가지고 만들라는 거잖아요. 이번에 10만 호 같은 경우 중에서도 뭐 태릉에 있는 그런 부지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런 부지라고 알고 있고 거기 학군이 좋아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 집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은 도심지입니다. 도심지 말씀하신 대로 교통도 굉장히 좋고 또 학군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정책들을 다 무시하고 있는 거 상태에서만 얘기를 하면 그건 논의가 전개가 되지가 않겠죠. 전체 가구가 지금 2천만에 가까운데 지금 7만 호 공급되는 거 가지고 이게 주택 공급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전국이고요. 수 있을지 일단 궁금하고 그게 전국인데 주로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자금 자산을 가진 수요부터 해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뭐 4년 뒤에 폭등할 거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냐 그랬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부터 예전에 과거에도 89년에 1년에서 2년으로 존속 기간을 늘렸다가 그 임대료가 폭등을 한 적이 있거든요. 과거 사례라든지 뭐 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그렇게 논의가 필요하단 거면은 왜 그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통과를 시키냐고요. 89년도에 그런 예 때문에 지금 보완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슨 보완책이 일단 첫 번째는 시행 시기를 갖다 바로 붙여서 법 통과와 시행 사이에 편법적으로 계약 갱신을 하는 것들을 막았고요. 그리고 소급 적용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월세 상환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2년 갱신 후에 돈을 올리지 못하게 묶었습니다. 이런 보완책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자기 아들한테 편법적으로 준다, 뭐 친인척한테 준다 이런 형태가 되면 자신이 마땅히 주장해야 될 그런 권리를 빼앗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국토부가 세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9년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고요. 그리고 89년 같은 경우는 3조 호황 때문에 엄청나게 전체적으로 금리도 높고 또 그 자금도 많이 풀리고 외국에서부터 자금도 들어오고 할 때였고 그런 때하고 비교를 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금리가 높으면은 그때는 금리가 높았는데도 전세값이 폭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은 그렇지 않으니까 더 폭등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연착륙은 될지 몰라도 4년에 최대 4년까지는 가능하겠죠. 어떻게 잡는 게. 그런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건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냐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내용도 이번 주 안에 아마 정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공급책이 나오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다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이야기 조금만 더 하도록 할게요. 통합당, 그동안 부동산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당에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모처럼 이제 여당을 향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당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렸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대차 3법이 세입자와 임대인의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며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의 공격이 치졸하다. 그리고 누구나 월세밖에 못 사는 시대가 바로 민주당이 바라는 세상이냐 이렇게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통합당 윤희수 의원의 발언이 온라인상 등등에서 많은 화제를 모으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동력으로 끌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실제로 통합당 내에서 이 윤희수 의원의 발언처럼 자신들도 본회의에서 이렇게 발언권을 얻어서 국민들의 여론을 좀 담아내겠다라면서 이를 신청하는 의원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평론가님, 그동안 통합당 전략이 없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새로운 전략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의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자기의 소신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네. 자기가 나름대로 팩트 체크를 하지 못하고 발언을 하더라도 주목을 받습니다. 그거는 적절한 전략이죠. 실제로 뭐 이전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역시 똑같이 의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갖다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모두 다 사실만을 얘기했던 건 아니죠. 뭐 일부에 대해서는 왜곡된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네.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주장들을 국민들에게 관철시켰단 말이죠. 의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토론을 애초에 거부하고 나가버리면서 나중에 토론 안 했으니까 절차가 무시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미래통합당의 이런 의회의 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수권을 얘기하고 있는 정당에서 네. 지금 좋은 호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만 놓고 너무 몸이 달아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어요.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새벽에 저도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주변에 사람이 떠나들어가고 사람이 그때 당시만 해도 6, 7명이 지금 사망했고 실종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후 대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요. 나온 것이 지금 여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또 검찰이 네. 수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다는 거. 과연 수권 정당으로서 이게 좋은 태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통합당이 좀 참고해야 그러니까 될 전략을 것도 좀 같네요. 바꾸셔야죠. 네. 지금 민생을 정말 제대로 들여다보고 네. 내가 그걸 신경 쓰고 있다. 이만큼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그 공감이 정책으로 이번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고 난 뒤 전지현 변호사님께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동산 관련 법안을 여당이 단독 처리했는데 이 부분 국민들께 여쭤봤습니다. 잘 했느냐, 공감하느냐 여쭤봤더니 48.6%가 정상적인 결정이다. 46.5%는 여당 일방적인 결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찬반이 비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에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95% 신뢰 수준입니다. 이처럼 민주당 입법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 민주당에겐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아울러 통합당에게는 또 어떨까요? 전 변호사님. 정상적 결정이다, 일방적 결정이다, 지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를 할 때는 질문이 중요해요. 이게 다수결로 통과를 시키는 게 위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어떤 헌법상의 대의제 원리 이런 거를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위법적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다 정상적, 일방적이라는 거는 이러한 합의 절차를 잘 지켰느냐 그냥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김혜영 의원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다수결 원칙은 최후의 수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김혜영 의원은 어떤 당내 주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다수결의 원칙은 최후의 수단이라 얘기를 했던 거는 지금까지 집권 여당에서 지켜온 어떤 대의제 원리에 문제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무슨 홍수가 지금 전국적으로 폭우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거를 지적을 하셨는데 야당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집권 정당 그다음에 당정청회의라는 거 있잖아요. 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거든요. 이번에 충북에서는 지금 뭐 몇 명이 실종을 하고 몇 명이 사망을 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이렇게 해마다 침수가 되는 곳은 또 이게 주기적으로 침수가 되고 운이 좋으면 또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국가 예산은 어떤 섬심성 불기, 복지라는 미명하에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국민의 생존을 위한 인프라에 쓰여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만일 이번 폭우가 지나가고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 정당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팽팽한 여론 속에서 이런 입법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이 입법 처리 과정이 득이 될까 실이 될까는 물어보셨는데 저도 뭐 평론가님이나 저나 아무리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100% 딱 맞추지는 못하겠죠. 다만 어떤 합리적인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비판을 하는 거고 전문성이 있다면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데 득이 될까 실이 될까는 앞으로 최대 4, 5개월 내에 가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형성되는 매물이라든지 시장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지 않은데 근데 평론가님께도 항상 보면 언론의 관행을 꼬집으시거든요.
우리나라 언론이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언론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시정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에서 남은 부동산 후속 법안이 있습니다. 이를 통과시키고 난 뒤 내일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후속 입법을 완료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런 부동산 관련 법안과 함께 공수처 후속 법안 3법이 안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또 어떤 법안을 본회의에서 또 통과시킨다는 거지? 이러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공수처 후속 3법과 관련해가지고는 지난 국회에서 이거는 통과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운영 규칙 백혜련 의원님이 이제 발의를 하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회법하고 인사청문회법과 관련된 건데요. 일단 운영 규칙은 뭐냐면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기한을 정해서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당이 보이콧을 하고 끝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런 규칙을 집어넣은 것 같고 국회법에 보면은 또 이제 뭐냐면은 대통령의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를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킨 거고요. 이거는 공수처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이상 저 조항이 들어간 거는 뭐 맞는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법에 보면은 공수처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명시를 했는데 뭐 이것도 뭐 그렇게 되겠죠. 이게 법사위니까 공수처 소관 상임위가 되는 건데 이게 3법과 관련해 가지고 근데 네. 야당이 끝까지 보이콧을 하고 위원 청구했다 그러잖아요. 공수처법과 관련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보이콧을 한다고 해도 이건 어차피 통과가 돼요. 왜냐하면 운영 규칙이라는 것도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이콧을 하고 카메라에 뒤통수만 보이는 거는 현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윤희숙 의원 발의를 할 때도 야당 의원들이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여기를 국회를 구경하러 오셨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보이콧하는 게 아니라 네. 할 수 있는 카드는 가지고 필리버스터가 됐건 뭐가 됐건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쓰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 이것들을 민심을 통해서 전달되게 해야지 과거같이 장외투쟁, 막말 그다음에 또 윤희숙 의원 발언 뒤로 또 무슨 뭐 공산주의, 독재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런 말로 해서는 앞으로 민심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네, 현재 법사위원회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발언과 또한 토론이 있었는지는 아마 법사위원회 끝나고 난 뒤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론가님, 네. 이 후속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은 공수처는 출범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럴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전 변호사님이 잘 정리해 주신 대로 그 공수처 후속 3법이라고 하지만 이견이 있는 것은 운영 규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 야권의 교섭단체에서 그 위원을 추천을 반드시 해서 2명의 추천을 해줘야 그래서 6명, 전체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이게 통과되는 것인데 위원 자체를 추천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교섭단체를 그냥 지정해서 의장이 지정해서 통과시키겠다. 이거는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하는 자체가 다 이제 부정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한 견제 마지막 핀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그냥 이 공수처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면 당연히 그냥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법안에 공수처가 없을 때는 뭐 인사청문회법이라든가 네. 국회법 안에 공수처장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그 함께 반대를 할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면 세울수록 네. 더욱더 이제 여당에서는 그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가 되는 상황에서 8월 안에 공수처의 출범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방금 8월 안에 아마 좀 시동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부동산 법안과 공수처 3법을 내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난 뒤에는 권력기관 개혁에 힘을 쏟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당정회의에서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 개혁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특히 민주당에서 주목하는 내용은 검찰 개혁 법안입니다. 이 부분 아마 이달 말에 당 지도부가 결정되고 난 뒤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간극이 굉장히 큽니다. 그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나오는 그런 권고안 정도도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많이 제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권의 분위기들이 있고요. 또 정의당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나온 것들은 무늬만 수사권을 갖다 분배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지금 검찰들과 네. 또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검찰총장이 허수아비가 되고 그 검찰은 껍데기만 남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은 어느 쪽이 더 지금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네. 수사권과 기소권이 이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제 그 조정이 되어야지만 이 법들이 좀 손쉽게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그동안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발동되고 난 뒤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 오후 4시 반에 신임검사 신고식이 열려서 여기에 참석해 메시지를 하나 냈다고 합니다. 짧게 나온 것이라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들 모두가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같은 메시지 어떤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속내를 저는 알 수 네. 없지만은 윤석열 총장이 무슨 헌법학자도 아니고 무슨 부정부패 그런 얘기는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서 저는 우리가 궁금했던 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에 있던 이 검찰의 사실상 괴멸에 가까운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시지 않을까 이 부분을 주목해 가지고는 귀를 쫑긋 세웠는데 네. 결국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된다.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합니다. 그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는 게 누구한테 맞서라는 건데요. 네. 그 좀 객체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속내로 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하고 싶으면은 벌써 했겠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도 지난번 국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다 이렇게 통과가 돼가지고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도 네. 경찰 조서의 신문 조서 능력하고 이렇게 같이 했거든요. 내용을 인정해야지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그런 구조적인 틀 부분에서는 완성이 되고 다만 4급 이상 공무원 3천만 원 이상의 뇌물 이런 세부적인 조정안만 남아있고 이것도 당정청에서 이미 협의가 다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뭔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영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금 이거서 본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검찰 조직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는 네. 경찰의 어떤 수사권과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제한해 놨거나 아니면은 제한해 놓고 있어가지고는 이게 나중에 어떤 부작용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법치라는 게 무너지면은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인 약자에게로 돌아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실무상 진행이 되고 그런 부작용이 속출할 때 결국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개혁안, 권고안이 나온 중이고 아마도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도 진행 중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만큼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개혁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성기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어제 새벽 북한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앙대 약학과를 졸업한 임 회장은 지난 1967년 서울 동대문에서 임성기 약국을 열어 자금을 모았습니다. 이후 1973년에는 임성기 제약을 세웠고 그의 상호를 한미약품으로 바꾼 뒤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성장 가능성이 큰 후보 물질에 투자하는 R&D 방식을 통해 한미약품을 신약개발 회사로 성장시켰는데요. 유족으로는 부인 송영숙 씨와 아들 종훈 씨, 딸 주연 씨가 있습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르며 발인은 오는 6일 오전입니다. LG화학노사가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 LG그린케미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달부터 여수와 오창 등 5개 사업장 주변 사회복지시설에 친환경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건데요. 또한 노사가 함께 폐플라스틱을 수거한 다음 소품 등으로 만들어 지역사회에 기부합니다. 클린업 주간도 운영해 전 사업장 지역사회 환경 정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캠페인 비용은 임직원이 모금하고 회사가 동일한 액수를 보태는 매칭 그랜트 제도로 마련됩니다. 이갑 롯데 면세점 대표가 제6대 한국면세점협회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8월 장선욱 전 회장이 물러난 이후 공석이었던 회장 자리가 4년 만에 채워졌습니다. 이 회장은 면세산업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중대하고 어려운 시기에
회장이라는 소임을 맡아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느낀다며 모든 회원사와 힘을 합쳐 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너는 마음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신세계 조선호텔이 다음 달 25일로 예정했던 5성급 호텔 그랜드조선 부산 개장을 연기했습니다. 호텔 측은 지난달 23일 부산 지역에 내린 이례적인 폭우로 지하주차장 일대가 침수됐고 이로 인해 주요 운영시설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해 부득이하게 개장 연기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세계 조선호텔은 예약 고객에게 예약 취소를 안내하는 한편 부득이하게 예약 기간에 부산에 머물러야 하는 고객을 위해서는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의 자살예방 캠페인 다 들어줄게가 국제PR협회에서 주관하는 골든어워드의 NGO 캠페인 부문에서 위너로 선정됐습니다. PR계의 노벨상으로 불리울 만큼 명성이 높은 IPRA 골든어워드에서 다 들어줄게는 사회 문제 해결의 메시지를 알리며 동참을 유도한 공익 캠페인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다 들어줄게는 지난 2017년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인 자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하기 위한 인식 개선 활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종서 생명보험재단 이사장은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비즈투데이였습니다. 주말 내내 수도권에 정말 엄청나게 비가 왔습니다. 시간당 최고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피해가 속출했는데 지금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날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도권에 상당히 많은 비가 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수도권에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일단 중부 지역의 본격적인 장맛비가 시작된 거는 이제 지난 토요일이죠. 8월 1일입니다. 그리고 세찬비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지금 오늘 오후 들어서는 좀 비가 거의 오고 있지 않는, 비가 오더라도는 약한 비 수준인데요. 이번 장맛비의 특징이 좀 지역적인 격차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강한 비를 집중했던 곳, 특히 이번 장맛비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 지역으로 좀 많이 좀 집중이 됐는데요. 현재는 이 강한 비가 충북 북부 지역, 충청도의 북부 지역으로 집중이 돼 있습니다. 8월 1일 오후 6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 집계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안성이 376mm, 그리고 용인이 326mm, 여주 319.5mm, 이천 309mm. 그러니까 경기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300mm 이상의 비가 기록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상당합니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까지 발생했고 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상당한데 대표님, 시간당 100mm면은 비가 어느 정도로 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폭포수가 쏟아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렇군요. 이제 기상청에서 네. 한 시간당 1에서 3mm 정도 비가 내릴 때가 이제 좀 비가 조금씩 내린다.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우산이 좀 필요할까라고 느낄 정도고요. 그리고 시간당 5mm 비부터는 야외 활동을 하는데 좀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 한 5mm 정도의 시간당 비가 한 20분만 우산 없이 맞더라도 좀 옷이 젖을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시간당 10mm의 비가 창밖으로 이 빗줄기가 보일 정도, 그리고 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의 비가 한 시간당 10mm. 그리고 시간당 20mm 비부터는 좀 취약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라든지 비 피해가 좀 발생하기 시작하고 시간당 30mm를 폭우의 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당 30mm의 비도 어마어마한 양이고요. 이번에 100mm가 왔으니 정말 그렇죠. 엄청나군요. 50mm의 비는 양동이로 쏟아붓는 건데 100mm면은 거의 폭포수 수준입니다. 수도권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경기 지역으로는 호우경보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지금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수도권의 기록적인 폭우로 경기도의 9년 만에 비상 4단계가 발령 중인 상태입니다. 일단 오전 10시
기준이기는 하지만 현재 6명이 이 집중호우 폭우로 인해서 사망을 했고요. 실종자는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 1명이 더 늘어서 9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후 들어서 경기도 평택의 공장에 토사가 덮쳐서 3명이 숨지고 1명이 지금 크게 다쳤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네. 이후로 중대본의 집계 결과에 좀 추가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 지역으로는 293가구, 339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산사태와 토사 유출로 70여 건, 그리고 저수지 붕괴 2곳, 주택 침수 112개 동, 농작물 피해 1,043헥타르의 지금 피해 사건이 지금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폭우가 짧은 시간에 집중이 된 건데 이 같은 특징 이전에는 좀 보지 못했던 것도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지금 수도권도 그렇고 지난 주까지 이어졌던 이 남부지방의 비도 지금 특징 자체가 집중적으로 좀 지역적인 격차가 크다는 거, 네. 결국 집중호우의 특징이 좀 크다는 게 특징인데요. 결국 장마전선은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생겨나는 정체 전선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좀 폭넓은 형태로 우리나라 전체에 걸쳐서는 고르게 비를 뿌렸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장마전선에 집중해서 좀 동서로 넓고 좁은 지역에 집중한다라는 특징이 네. 있는데요. 특히 27일까지 남부지방에 집중했던 비가 지금 중부지방의 비와 확연하게 다른 이유는 남부지방의 비는 좀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과 함께 발달을 했기 때문에 좀 비교적 집중호우의 피해는 있기는 했지만 폭넓은 지역으로 좀 비가 분산돼서 좀 뿌려진 반면에 네. 지금 중부지방의 비는 지금 8월에 치고는 이례적으로 찬 공기가 지금 강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장마전선이 남하할 때 좀 더 강한 세력을 좀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찬 공기가 밀어붙일 때 좀 더 세게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8월에 좀 우리나라를 강하게 버티고 있는 네. 이 찬 공기로 인해서 장마가 쉽게 끝나지 않고 집중호우의 그 강도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형태. 이게 좀 올해의 장맛비, 중부지방의 장맛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습도가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취약 시간대인 야행성 장마, 좀 밤에 강한 비가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도 이번에 좀 피해를 더 야기시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왜 비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지, 특히 또 밤에 왜 이렇게 쏟아지는지도 짚어주셨는데, 또 한 가지 보다 보면은 방금 남부와 중부지방의 양상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비, 구름이 어찌됐건 비를 쏟아내고 난 다음에는 날씨가 맑아지는 게 보통인데 지역마다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특징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도 내일까지 100에서 많게는 200mm, 이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 보통은 네.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곳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해안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 지역에서 다량으로 공급되는 수증기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좀 크게 발달할 수 있고 상간 지역 같은 경우는 비구름이 산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산을 넘는 과정에서 네. 상승하는 힘 때문에 발달을 하기도 하지만 올해의 특징적인 거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기온이 6월 같은 경우에는 평년 기온이 무려 10도 이상이나 높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북극 지역이 더운 날씨가 이어지게 되면은 중위권으로 이 북쪽에 가둬져 있어야 될 찬 공기가 새어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장마전선이 원래는 한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7월 말 정도면은 북상에서 한반도에 이제 여름다운 여름, 덥고 습한 여름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지금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아직까지 8월이 시작된 지금 그리고 또 10월까지 이제 10일까지도 장마의 끝이 지금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즉 뭐냐면 장마전선의 북상을 저지하는 찬 공기의 세력이 이례적으로 강하다는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내려온 북극의 한기와 지금 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저기압이 만나서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이것이 또 지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특정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한다. 이 부분까지 짚어드렸는데 그런데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중부지방은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일기예보를 보다 보면 남부지방은 폭염을 조심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서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아니 날씨 차이가 너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도 이제 10년이 넘게 이제 날씨 상황들을 계속해서 본 사람으로서 좀 요번에 날씨 상태가 좀 의아했던 게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은 호우특보와 동시에 폭염특보가 동시에 발효 중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습도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앞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쪽에 찬 공기가 새어나와서 우리나라를 이례적으로 버티고 있다고도 하지만 이 지구온난화, 즉 전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기온이 이렇게 높게 오르게 되면은 지구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하게 비를 발달시키는 요인도 수증기이기도 하지만 폭염을 좀 이어지게 하는 것도 습도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 습도가 높게 될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이제 땀이 마르면서 몸에 열기가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기 중에 습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땀이 대기 중으로 날아갈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몸이 왜 끈끈하게 느껴지는 이 폭염이 결국에 우리 몸의 열을 더 많이 가둬두는 역할을 상대적으로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부지방에는 비 피해로 인해서 좀 고생 중이지만 실제 남부 지역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온도 높고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지금 폭염의 체감 더위가 상당 부분 높다라는 지금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기온뿐 아니라 습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보통 장마는 6월, 7월이면 끝났습니다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8월 장마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고 뭐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장마 대표님 언제쯤이면 저희가 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 기상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으니라고 이렇게 여쭤보는 말에 참 자신이 없어지는 게 특히 올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과거의 경험을 빗대어서 미래를 예견하는데 대표적인 게 기상청의 통계과학이거든요. 근데 과거의 경험치를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변화되는 속도가 조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억하시겠죠. 2018년에는 이례적인 폭염이었고요. 2019년에는 정말 기록적인 태풍이었고요. 올해에는 이것들을 떠나서 장마가 또 이렇게 기록적일지 아무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6월 24일에 장마가 시작이 돼서 7월 25일까지, 그러니까 한 32일 정도 장마가 이어지는 게 보통이고요. 32일 동안에도 비가 오는 날은 17일. 그리고 오히려 장마 기간 동안에 비가 내리는 총량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르게 나눠서 내리는 게 과거의 장마의 패턴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집중적으로 내리는데 올해는 좀 특이사항이 이 기간까지 좀 길어진다는 거죠. 과거에 2013년에 중부지방에 49일이 기록되어 있는 최장의 장마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상청에서는 8월 3일 정도 중부지방의 장마가 끝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가 뭐 태풍의 북상과 여러 가지 주변 기압 배치에 따라서 8월 1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지금은 8월 10일을 넘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8월 11일까지 중부지방의 장마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이 역대급의 긴 장마였던 49일이 똑같이 기록이 되는 거고요. 11일이 넘긴다라고 하면 최장 한 50일까지 정말 지금까지 관측 이래 가장 길었던 장마가 되는데 특히 이번에 좀 장마가 길어졌을 때 저는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는 특징이 과거에 49일 정도 이어진 장마는 조금 일찍 시작해서 그래도 한 8월 5일 전에는 끝났거든요. 근데 이번 장마는 긴 것도 긴 거지만 이렇게 8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장마의 패턴도 좀 앞으로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8월에 비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덥고 습한 공기가 어느 정도 덮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호우를 유발할 기상 요소들이 많아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다음 주 중반까지는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8월 장마이기 때문에 집중호우는 계속해서 대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태풍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호 태풍 하구핏이 지금 북상 중인데 자, 수도권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일단 이 많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태풍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좀 두려움이 많이 커지는데요. 실제 태풍은 이제 7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는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태풍들은 보통 이제 위협적인 태풍은 9월 태풍입니다. 보통 이제 대한해협적을 통과하면서 태풍의 위험 반원인 이 오른쪽에 위치한 지역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주게 되는데 보통 이맘때 발생하는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넘기 때문에 중국 지역에 북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진입을 한다라고 해도 서해 먼바다 쪽에 좀 머무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조금은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어젯밤에 소멸이 되기는 했지만 3호 태풍 신라콘, 그다음에 4호 태풍
지금 태풍도 이제 내일 오후면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태풍으로서의 위력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지 사실 저기압치고는 강한 저기압이거든요. 그 말은 즉 이 태풍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량의 열기와 수증기가 우리나라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장마 전선을 더욱더 강하게 발달시킬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의 태풍이 온전한 기압 배치 안정성을 찾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아직 종료 시점을 지금 찾기 힘든 이 장마 전선에 좀 더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으로 뭐 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우리나라에도 수증기 등등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비를 유발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대표님 아시겠지만 태풍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월, 10월까지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지금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태풍이 발생해서 올라올 경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태풍도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나도 위력이 강한 태풍들로 지난해 많은 태풍들 그렇군요. 겪으면서 많이 느꼈겠지만 일단은 지금 여름철에 거의 뭐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1년에 내려야 될 비의 절반이 내렸고 지금 제주도의 경우에는 여름 한철 동안 1년에 내려야 될 비가 산간 지역에 이미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전국적으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사태나 붕괴 우려가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마가 지나고 나면은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 때 좀 전체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지금 태풍보다는 8월 10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 지금 서울 경기 지역으로는 비 예보가 잡혀 있거든요. 근데 비 예보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오후처럼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는 좀 주변 지역에 막힌 구역들은 없는지 좀 무리하지 않는 선안에서 좀 주변 지역을 점검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폭우가 예상될 때에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로 기상 정보를 좀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좀 피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구에 대한 어떤 대비에 대한 이제 구조를 바로바로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식량, 비상식량 등 좀 이런 휴대용 어떤 비상용품들을 좀 미리미리